안녕하세요. 며느리 때문에 하마터면 요양원에 끌려갈 뻔한 70대 여성입니다. 가족 일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남부끄럽고 그렇다고 속에만 담아두고 있자니 화병이 날 것 같아서요. 고민하다 이렇게 썰밤에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통쾌한 반전이 나오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엔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었죠. 제 나이 때 사람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피죽도 못 먹어 배를 굽는 날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좀 먹고 살만해진 게 남편 만나 결혼하고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도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워낙에 장사 수완이 좋아서 총각 때부터 만물 트럭으로 돈 꽤나 벌었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트럭 가득 물건을 싣고 오지산골 여기저기를 다니며 물건을 팔았죠. 신혼 시절엔 저도 그런 남편을 따라다니며 일을 도왔는데요. 아들이 태어나고부턴 육아로 바빠 남편 혼자 다녔네요. 그러다 아들이 어느 정도 컸을 무렵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도 나이가 들어 그런가 이제 트럭 몰고 다니는 게 힘에 부치네. 돈도 어느 정도 모였겠다. 마트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내 친구 삼식이도 동네에서 할인마트 하나 작게 하는데 수입이 꽤 쏠쏠하다고 하대. 근처에 큰 슈퍼가 없어서 옆 동네 노인네들까지 죄다 몰려온대.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요. 나야 당신이 어디 안 돌아다니고 한 곳에 정착히 일하면 좋지요. 늘 남편이 하는 일은 큰 반대 없이 따랐던 저였기에 이번에도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일반 손님들 겸 자영업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식자재 마트를 하나 차렸죠. 인근에 변변한 마트 하나 없는 곳이라 그런지 초반부터 장사가 잘 됐어요. 자주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 같은 건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그렇게 또 한 20년을 하다 보니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더군요. 아들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 해주고도 꽤 큰 돈이 남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평생 일만한 지난 세월이 야속했던 걸까요?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임자, 우리 그만 마트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까? 정말요? 웬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그만하자고 해도 들은 채도 안 하더만. 사실 그쯤 저는 마트 운영이 많이 힘에 부치는 상태였어요. 이 마트 일이란 게 그냥 물건만 파는 것처럼 보여도 할 게 정말 많거든요. 물건 들여오는 일부터 재고 관리, 까다로운 손님들 상대까지 무엇보다 쉬는 날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쉬긴 했지만 그걸론 쌓인 피로를 풀기에 택도 없었죠. 남들 다 쉬는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연휴 때도 마트 문은 열려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몇 번이고 남편한테 졸랐어요. 아들도 다 키웠고 돈도 벌 만큼 벌었으니 그만 마트 문 닫자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거든요. 워낙 가게에 대한 애착이 큰 사람이라서요. 근데 본인 나이가 60이 훌쩍 넘으니 뭔가 깨달은 게 있던가 봐요. 제 손을 꽉 잡더니만 그러더군요. 임자, 당신도 나도 이제 쉴 때가 된 것 같아. 앞으로는 모아둔 돈으로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아이고, 이제서야? 참 빨리도 얘기하네요. 대답은 그렇게 퉁명스레했지만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수성가한 보람을 이제야 느낄 때가 됐구나 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마트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맘 같아선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아들은 이미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가정을 꾸린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마트를 넘기면서 꽤 권리금을 쏠쏠하게 받았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네요.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마트를 정리하고 반년 뒤 남편에게 생각지도 못한 병마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자꾸만 숨쉬기가 힘들고 가래가 끓는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폐암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말기라 손 쓸 방법도 없다 하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수술이며 항암 치료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요. 결국 남편은 투병한 지 1년도 안 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그렇게 죽고 나니 얼마나 허망했는지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마트 접고 자기 좋아하는 낚시나 하러 다니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60 넘어서까지 소처럼 일만 했는지. 사람 인생이란 게 얼마나 덧없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고 싶은 것 뭐든 다 하고요. 먹고 싶은 것도 아낌없이 다 먹고 살았어요. 다행히 남편이 남겨준 억대의 유산이 있었기에 생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네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자식들 보기엔 어딘지 위태로워 보였던 걸까요?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까지 절 찾아와선 같이 살자고 조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가시고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자식이라곤 저희 부부뿐인데 그동안 먹고 살기 바쁘단 핑계로 너무 나몰라라한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어머님 모시고 효도하고 싶어요. 그러니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네? 사실 며느리와 그렇게 살가운 고부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거나 그런 적도 없고요.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고 마는 대면대면한 사이였죠. 근데 며느리가 먼저 그렇게 얘기해주니 마음만은 참 고맙더군요. 됐다. 난 복잡한 서울살이 자신 없다. 그냥 이렇게 영감이 남겨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해. 친구며 지인들도 다 여기 살고. 그러니 마음만 받으마. 고맙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요.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혼자 이렇게 고향집에서 쓸쓸하게 계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저희를 불효자식이라고 욕하지 않겠어요? 남들 시선이 무슨 상관이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요즘 세상에 시부모 모시고 사는 집이 얼마나 된다고. 제가 어려운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 어머님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가족끼리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게 뭐가 그리 힘든 일이라고 그래요. 제발 제가 모시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제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요. 네? 며느린 생각보다 고집이 셌어요. 정말로 저희 남편이 죽고 나서 느낀 바가 많았던 건지 뭔지 끈질기게 같이 살자고 조르더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서울 아들네로 들어가게 됐어요. 주변에선 잘 됐다고 며느리가 참 효부라고 칭찬하기 바빴는데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들이야 그렇다 쳐도 며느리나 손주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괜히 부딪혀서 사이만 멀어지는 거 아닌지 염려가 됐죠. 당시 아들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아들 결혼할 때 해준 집이었죠. 방이 총 4개 있었는데요. 안방은 아들 부부가 쓰고 남은 방은 초등학생인 큰손주와 작은손주가 하나씩 쓰고 있었어요. 저는 제일 작은 애들 놀이방으로 쓰던 방을 쓰게 됐는데요.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원래 살던 집보다 제 개인 공간이 너무 줄어든 건 물론이고요. 방에 해가 잘 안 들어서 퀴퀴한 냄새도 났거든요. 환기도 잘 안 되고 말이죠. 그렇다고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불만을 얘기하기도 멋쩍더라고요. 제가 그 방을 안 쓰면 아들 내외든 손주들이든 누군가는 그 방을 써야 하니까요. 결국 저는 최대한 그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피했어요.
잠잘 때만 들어가고요. 나머지 시간은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죠. 이 당시 손주 녀석 둘 다 어느 정도 커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도 개인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친구들 모임이다, 문화센터 수업이다, 뭐 이런저런 여가 생활을 즐기더라고요. 반면 저는 친구들도 다 전에 살던 곳에 있으니 어디 외출할 일도 없었어요. 혼자 어딜 가보려고 해도 버스나 지하철이 너무 복잡스럽고 사람들도 많아서 괜스레 주눅이 들더군요. 그래서 혼자 집 지키는 일이 많았는데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안에서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고향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도 꺼내봤는데요. 그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며느리가 반대를 하더군요. 안 돼요, 어머님. 이제 와서 다시 내려가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희가 잘 모시지 못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저는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욕먹기 싫다고요. 아이, 그럼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놓으마.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서울살이에 적응이 안 돼서 내려간 거라고.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혼자 이대로 내려가셨다가 덜컥 어디 아프기라도 해봐요. 뭐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병원이라도 데려가죠. 전 어머님, 아버님처럼 그렇게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제가 어머님 외롭지 않게 더 잘할게요. 네?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웬걸 며느린 정말 모임 횟수도 줄이고요. 저와 같이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갔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봐서 먼저 요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둘이서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하러 백화점에 가기도 했죠.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하긴 하지만 참 좋은 며느리를 들였다고 생각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몰랐기에 참 행복한 시절이었죠. 그렇게 아들 집으로 들어온 지 반년쯤 지났을까요? 그쯤 저는 프랑스 자수에 취미를 붙여서요. 그날도 거실에서 혼자 열심히 자수를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갑자기 며느리가 절 흔들어 깨우더군요.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무슨 일이냐? 아니,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그냥 잠드시면 어떡해요? 제가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뭐, 냄비? 아닌 게 아니라 집안이 연기와 탄내로 자욱했어요. 허둥지둥 부엌으로 가보니 양은 냄비가 새카맣게 타있더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냄비를 불에 올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냄비를 언제 가스불에 올렸지? 아까 출출하다고 하셨잖아요. 라면이나 칼국수라도 끓여 드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이따 저녁 못 먹을까봐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네가 올린 건 아니니? 전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둘째 학원 엄마들하고 커피 마시기로 해서 나가봐야 한다고. 그래서 안방에서 씻고 화장하고 이제 나가보려고 했는데 이사달이 난 거예요. 아니, 그럼 정말 내가 그런 거란 말이야? 저 아니면 이 집에 어머님밖에 더 있어요? 아니, 그건 그런데. 아니, 정말 도통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너무 피곤하시면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님 요즘 너무 자수에 심취하셨잖아요. 적당히 하세요.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이제 나가볼게요. 저녁 전엔 들어올 거니까 괜히 부엌에 들어가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알았죠? 며느리는 제가 걱정이 됐는지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고는 외출했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새카맣게 타버린 냄비를 정리하면서 엉망이 된 머릿속도 같이 정리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가스불에 냄비를 올린 기억이 없더라고요. 때마침 고향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니 바로 치매 아니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너무 기분이 상했네요. 뭐?
치매? 말도 안 돼. 내 나이가 몇인데. 왜? 너도 벌써 70이 다 돼가는데 가능성 없는 얘기도 아니지. 우리 집에 치매 유전자 없어. 어머니도 아버지도 돌아가시던 그날같이 멀쩡한 정신 유지하셨다고. 괜히 이상한 소리 말고 끊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단 전화를 끊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정말 치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군요. 조심하면 되지. 그냥 한번 실수한 것뿐이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는데요. 웬걸 그 뒤로도 종종 가스불 위에 뭔가를 올려놓고 까먹은 일이 잦아졌어요. 그때마다 같이 있던 며느리가 발견해 큰 사고로 번지진 않았지만 점점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더군요. 정말 치매인 것 같아서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제 깜빡하는 증세는 나날이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인가는 혼자 장을 보러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새 며느리가 외출을 했는지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결국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글쎄 아무리 눌러도 번호가 틀리다고 나오지 뭐예요. 별 0421. 아들 생일이라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는데 이놈의 치매기가 또 발동했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죠. 창피해서 경비실에 얘기도 못하고 집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요. 한 두어 시간을 그렇게 있었을까요? 며느리가 들어오다 절 발견하곤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아니 집에 오니까 네가 없어서. 넌 어딜 다녀온 거니? 저 친구가 잠깐 요 앞에 찾아왔다고 해서 만나고 왔어요. 저 기다리신 거예요? 뭐하러 현관 앞까지 나오셨어요. 들어가서 기다리시지. 아니 그게 우리 집 비번이 0421 아니냐? 왜 아무리 해도 문이 안 열리지?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어머님, 지난주에 비밀번호 0321로 바꿨잖아요. 너무 한 번호만 오래 쓴 것 같아서. 제가 3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신 거예요? 뭐? 네가 3번이나 얘기했다고? 난 처음 듣는데. 또 그러신다. 제가 얘기할 때마다 알겠다고 대답까지 잘해주시고선. 그래 뭐 맞다. 이제야 기억이 나는구나. 며느리의 눈치에 결국 기억이 난 척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속으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정말 없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한 번은 며느리가 점심시간에 한참 지나도록 밥을 안 주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며느리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얘야, 우리 밥은 언제 먹니? 너무 시장한데. 그러자 며느리가 경악하면서 입을 벌렸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까 밥 먹었잖아요. 뭐? 언제? 난 먹은 기억이 없는데. 잔치국수 먹었잖아요. 국물 시원하다고 한 그릇 다 비우고선 이거 보세요. 며느린 절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정말로 개수대에 국수 그릇 2개가 떡하니 들어가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어요. 그래 맞아. 국수 먹었었지? 이제야 기억이 나네. 연기가 너무 어색했던 걸까요?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절 바라보더군요. 어머님, 좀 이상한데 정말 기억나시는 거 맞아요? 그럼 그렇고 말고. 이 면이라 그런가 배가 금방 꺼져서 잠깐 헷갈렸지 뭐냐. 정말이죠? 정말이야. 저녁은 뭐 먹을 거니? 오늘은 내가 차릴까? 급하게 말을 돌리면서 상황을 무마했지만 제 속은 속이 아니었어요. 이 젊은 나이에 치매라니 죽고만 싶었죠. 뭔가를 깜빡하는 상황은 그 뒤로도 계속됐어요. 저 혼자 대충 무마하기엔 한계가 있었죠. 결국 며느리도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나 봐요. 어느 날 아들과 둘이 조심스럽게 절 부르더군요. 어머님, 그이가 드릴 말씀이 있대요.
무슨 말? 일단 와서 잠깐 앉아보세요. 며느리를 따라 거실로 나가니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엄마,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잘 들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분위기를 잡어? 우리 병원 가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뭐? 치매 검사? 아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는 증세가 너무 심해졌다면서. 그 가스불 켜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고. 혹시 모르니까 같이 병원 한번 가보자. 아이, 됐어. 나이 좀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한두 번 깜빡한 걸 가지고 무슨 치매 검사를 받아? 왜? 그 요즘엔 조기 치매도 많다잖아. 미리 알아야 치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이, 됐다니까. 예, 나 치매 아니야. 아들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저는 역정을 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죠. 괜히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대요. 한편으로는 이런 제 유치한 반응도 치매 때문인 걸까 겁이 덜컥 났죠. 그 사이 며느리가 절 뒤따라왔나 봐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괜히 어머님 기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제가 그이한테 얘기한 건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아이, 그럼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든가. 왜 나하고 상의도 없이 철현이한테 그런 말을 하니? 너 보기에도 내가 정말 치매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냥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님이 그렇게 싫으시면 치매 검사는 안 받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고요. 아셨죠? 며느리의 그 나긋한 목소리를 듣는데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제가 꼬인 걸 수도 있는데 치매 걸린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한편으로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내가 치매인 걸까? 그래도 기억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요즘 내가 정말 왜 이러지? 며느리가 나간 뒤에도 혼자 한참을 뒤척였어요.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넘어섰는데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더군요. 결국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요.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두런두런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방문이 열려 있는지 생각보다 목소리가 잘 들렸는데요. 웬걸 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여보, 어머님 이대로 괜찮을지 모르겠어. 죽어도 치매 검사는 안 받으시겠다는데. 검사 결과가 안 좋을까봐 지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겠지. 어때? 당신이 보기엔 정말 치매 같아? 어머님 곁에서 제일 시간 많이 보내는 게 당신이잖아. 사실 내가 볼 땐 치매 초기 맞는 것 같아. 가스불 잊어버리는 거나 현관 비밀번호 깜빡해서 집에 못 들어오는 거나. 당신한테 굳이 말은 안 했는데 밥 잔뜩 먹고 나서도 돌아서면 점심 차려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러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다 전형적인 치매 증상 아니야? 그러게. 설마 우리 엄마가 치매라니. 생각도 못했네.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여보, 만약 어머님 여기서 증세 더 심해지시면 요양원 보낼 거지? 난 어머님 돌볼 자신 없어. 며느리 입에서 나온 요양원이란 말에 심장이 발 아래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다시 입을 열더군요. 그래야지. 당신 혼자 애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엄마 뒤치다거리까진 무리일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고 혼자 계실 때 불이라도 내진 않을까 걱정돼서 말이야.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 애들도 다 위험해질 수 있잖아. 차라리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랑 돌봄을 받는 게 어머님한테도 우리한테도 다 나은 일일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일단 내가 주변에 물어봐서 좋은 요양원 한번 수소문해볼게.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다 말고 방 안으로 돌아왔어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더군요. 물론 이해는 했어요.
치매 걸린 노인 돌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이렇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요양원 얘기를 꺼낼 줄이야. 그동안 고생고생해서 아들 키운 세월이 헛되이 썼구나 싶어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내가 정말 치매가 맞는 걸까? 근데 똥꼬집으로 끝끝내 인정을 못하는 걸까?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다음날 도서관에 가서 치매 관련된 책을 찾아봤어요. 치매에 좋다는 음식이 뭐가 있나 확인도 하고요. 그날 한 일을 기록하거나 녹음해두면 좋다고 해서 집에 가는 길에 녹음기도 하나 샀죠. 그리고 다음날부터 24시간 녹음기를 켜고 다니며 제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전부 기록했어요.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든 하고 있으니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며느리나 아들한테 따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랬다간 제가 정말 치매 노인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거실에서 프랑스 자수를 하다 또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눈을 떠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길래 안방에 있는 며느리에게 말했죠. 얘야, 우리 점심은 안 먹니? 아까 먹었잖아요, 어머님. 또 깜빡하셨어요? 뭐? 우리가 점심을 먹었다고? 네. 또 그러시네. 간단하게 비빔밥 해먹었잖아요. 며느린 좀 질린다는 눈빛으로 절 바라봤어요. 당황한 저는 대충 얼버무린 뒤 혼자 방에 들어와 녹음기를 틀어봤죠. 하지만 아무리 다시 들어봐도 점심을 먹었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자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눈 뒤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혼자 자수를 두다가 잠든 상황이었죠. 심지어 제가 코 고는 소리까지 다 녹음됐는데 며느리와 밥을 먹는 내용만 쏙 빠질 순 없잖아요. 아니, 녹음기가 밥 먹을 때만 잠깐 꺼졌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는데요. 몇 번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의구심이 들더군요. 혹시 며느리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처음엔 그런 의심을 하는 것조차 너무 미안했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돌이켜보면 제 치매 증세를 발견한 건 늘 며느리뿐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이나 아들과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죠. 만약 며느리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대체 왜?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애초에 절 이 집에 데려온 것도 며느리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치매로 몰아가며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게 느껴졌죠. 그 해답을 찾은 건 그로부터 약 2주 뒤였어요.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거실로 나왔는데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더군요. 놀라지 않게 말을 걸려다 멈칫했어요. 며느리가 상대방에게 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놈의 할망구 요양원 가는 것도 곧이라니까. 남편도 거의 넘어왔어. 멍청하긴. 내가 거짓말할 때마다 눈치도 못 채더라. 그래, 오늘도 일부러 점심 굶겼어. 점심으로 김밥 먹었다고 하니까 맞다고, 깜빡했다고, 김밥이 너무 맛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 멍청하긴. 먹긴 뭘 먹어. 그 할망구 요즘 점심 계속 굶고 있어서 배 좀 고플 거야. 응? 걱정하지 마. 병원도 다 알아놨어. 일부러 노인네들 어려운 검사 시켜서 치매 판정 나오게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 결과 나오면 바로 요양원 보내버릴 거야. 두고 봐. 그 할망구 돈 다 내 거 되는 건 순간이야. 얼마 안 남았어. 통화 내용을 듣고 있자니 숨이 턱 막혔어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며느린 제가 남편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노리고 절 요양원에 보낼 작정이었던 거예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뜯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저는 힘없는 노인네였고 며느리에겐 아직 창창한 젊음이 있었으니 몸으로 부딪혀봤자 손해였죠.
더군다나 절 치매로 몰아갈 만큼 간악한 아이인데 이대로 아무 준비 없이 덤볐다가는 도리어 당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갈무리하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고민했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얘기했다간 아들이 또 절 치매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네요. 고민 끝에 저는 식구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부엌과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크기는 작아도 성능은 좋아서요. 핸드폰과 연결하면 바로 녹화된 고화질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죠.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흘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일부러 또 자수를 놓다 잠든 척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절 황급히 깨우더군요. 제가 냄비를 태웠다며 어찌나 난리를 피우던지요. 어머님,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도대체 왜 자꾸 가스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안 되겠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오늘은 그이한테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사정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철현이한텐 비밀로 해주렴. 하나뿐인 엄마가 치매란 걸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니? 그러니까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 받아보자고요. 치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치만 무서워서. 괜찮아요. 저랑 그이도 같이 갈게요. 세상 착한 며느리처럼 구는 걸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히더군요. 홀로 방 안으로 들어와 우는 척하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확인했어요. 역시나 며느리가 홀로 살금살금 주방으로 들어가 일부러 냄비를 가스불에 태우는 장면이 찍혀 있더군요. 이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그날 밤 바로 퇴근한 아들을 붙잡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너 와서 이것 좀 보렴. 이게 뭔데 그래?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던 아들의 얼굴이 이내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어때? 이래도 내가 치매라고 할 거야? 그동안 어머니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다.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흉계를 꾸민 거라고? 아들은 충격에 빠져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내 안방에 있던 며느리를 큰 목소리로 불렀죠. 당신 잠깐 나와봐! 이게 대체 뭐야? 아니 시끄럽게 왜 그래? 애들 다 자는데. 태어난 얼굴로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는 아들이 내민 영상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누가 찍은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그동안 우리 엄마를 치매로 몰고 갔던 거 맞아? 엄한 핑계댈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분노한 아들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거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오해? 그래. 오늘 이 냄비는 내가 일부러 가스불에 올린 거 맞는데 그 전엔 정말 그런 적 없어. 오늘만 그랬던 거라고. 어머님이 하도 병원에 검사 받으러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미안해 여보. 어머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아무리 어머님이 걱정돼도 그러면 안 됐던 건데. 되도 않는 핑계를 대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났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이 그런 며느리의 거짓말에 또 넘어가는 기색이었다는 거죠. 그럴 만도 했어요. 며느린 전생에 꼬리 9개 달린 구미호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 홀리는 연기를 잘 하더군요. 결국 아들은 침음하다 제게 말했어요. 엄마, 아무래도 이 사람은 엄마가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랬나 봐. 엄마가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오죽 엄마가 걱정됐으면 그랬겠어. 아니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날 치매로 몰아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아니고 그게 용서가 되겠니? 설마 이 사람이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을까? 오늘 딱 한 번 그랬던 거라잖아. 그럼 다른 것들은 엄마가 실수했던 게 맞는 거 아니겠어?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병원 한번 가보자. 내가 미쳤니? 그 병원이랑 작당 모의하고 날 치매로 몰고 가려는 건데.
그러자 잠자코 있던 며느리가 또 흐느끼면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병원에 연줄이 어딨다고 그런 작당모의를 하겠어요. 요즘은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나랏돈 타먹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검사 같은 것도 엄청 꼼꼼하게 한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뭔가 수를 쓸 수도 없다고요. 됐어.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때 네가 밤에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 나 병원에서 치매 판정받게 한 다음 요양원에 넣겠다고 했잖아. 내 유산 꿀꺽할 생각으로. 어머님, 그런 피해망상도 치매 증상이 하나인데 어떡해요? 증세가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진작에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야 하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급기야 며느린 꺼이꺼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바보 같은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달래주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안 되겠어. 지금 엄마 상태 너무 이상한 건 사실이잖아.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에 같이 가는 거야? 알겠어? 엄마가 정말 날 아들로 생각한다면 이번만큼은 내 말 따라줘. 전 아들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발을 디딘 땅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요. 마음은 너무 아프고 서러웠어요. 그동안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의 그 간악한 연기에 넘어가 제 말은 들은 채도 않는 아들이 너무나 원망스럽더군요. 남편 죽은 이후 제가 뭐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나요? 같이 살자 조르기를 했나요? 자식한테 폐 안 끼치고 혼자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절 두고 혼자 떠나버린 남편도 너무 원망스러웠죠.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아들이 노크하며 절 불러도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열어주지 않았죠.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혼곤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떠보니 저는 옛날 고향집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죽은 남편이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그 얼굴을 보고 나서야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았네요. 근데 꿈이면 뭐 어때요? 뭐 이렇게 해서라도 남편의 얼굴을 보니 너무 좋더군요. 당신 왜 이제야 왔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미안. 임자 혼자 둬서. 나 없이 사는 게 참 재미없지? 재미없다 정도가 아니에요. 나 그냥 영감 따라가고 싶어요. 어허이, 무슨 그런 흉측한 소리래. 아무리 저승이 좋다 해도 이승만 할까?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봐. 이제 힘든 것도 거의 다 끝났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몰라? 몰라요. 낙은 무슨 놈의 낙? 어허, 나랑 같이 전국을 떠돌면서 만물 트럭 장사하고 철연히 키우면서 마트 일하던 거 기억 안 나? 그 모진 풍파 다 견뎌낸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주저앉으려고 해?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어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 순한 얼굴하고 애가 어쩜 그렇게 못됐는지. 날 치매로 몰아서 요양원에 넣으려고 했다고요. 근데 증거를 들이밀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서 뻔뻔하게 나오니 정말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멈이 너무 야가 빠져서 전 도무지 상대가 안 돼요. 제 입에서 며느리 얘기가 나오자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무섭게 굳어졌어요. 그 애는 망측한 애야.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감히 뻐꾸기 짓을 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감? 뻐꾸기 짓이라니? 그 애 뒤를 캐봐. 그럼 모든 걸 알게 될 테니까. 네? 뒤를 캐보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재차 물어봐도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별안간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렸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저는 이부자리 위에 누워 있었고요. 익숙한 천장을 보고 나서야 꿈에서 깨어났다는 걸 깨달았죠. 개꿈이라 치부하려 해도 자꾸만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결국 이튿날 저는 아무도 모르게 흥신소를 찾아갔고요. 그곳 사장에게 며느리 뒤를 캐달라고 부탁했죠.
흥신소 사장은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 한 달이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우선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뒤엔 제 발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겠다고 했죠. 흥신소 조사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이었네요. 그동안 얼마나 피가 말랐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려고 애썼지만 마음속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찼어요. 매일 밤 남편의 꿈이 생각나 잠을 설쳤죠. 마침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어요. 여보세요, 고객님, 조사 완료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바로 갈게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곧장 흥신소로 향했어요. 흥신소 사장은 제게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며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고객님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만나왔던 것 같더군요. 네? 다른 남자라니 며느리가 외도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들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죠.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들,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핑계를 대고 외출할 때마다 내연남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군요. 꿈속에서 남편이 뻐꾸기 짓이란 말을 했었는데 그럼 혹시...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따로 유전자 센터에 검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맨 뒷장에 있을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맨 뒷장을 넘겨 확인했어요. 기가 막히게도 큰애는 저희 아들과 친자라고 나왔는데요. 둘째는 불일치라고 나오더군요. 그럼 둘째는... 네, 안타깝지만 아마 그 내연남의 자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이젠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했던 남편의 말이 맞았던 거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어쩜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서 남의 새끼를 저희 아들 호적에 넣을 생각을 했는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상처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순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퇴근하고 따로 집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괜히 이번에도 며느리를 끼웠다가는 방해받을 것 같아서 말이죠. 잠시 후 제 연락을 받은 아들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저를 발견하곤 영문을 몰라 하는 얼굴로 제 앞에 앉더군요. 엄마, 갑자기 웬 카페야? 뭔 일 있어? 철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제가 무겁게 꺼내는 말을 듣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어디 아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멈에 관한 얘긴데.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증거들을 모두 보여주며 진실을 말했어요. 아들은 처음엔 믿기 힘들어했지만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나도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알아본 건데 설마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다른 남자가 있다니... 세아가 내 딸이 아니라니... 저는 충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들, 정신 차려. 그리고 이젠 엄마 말을 좀 믿어줘. 엄마 정말로 치매 아니야. 몇 번 깜빡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나도 스스로를 의심했는데 얼마 전에 한밤중에 어멈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지 뭐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내연남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날 치매로 몰아서 요양원에 넣은 다음 유산을 가로챌 거라고 했단다. 병원도 치매 판정 잘 내주는 병원이 있다고 거길 미리 알아봐뒀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었어. 아무 증거도 없지만 바람 피우고 뻐꾸기 짓까지 한 어멈보다는 날 믿어주렴. 저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들에게 호소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얼른 제 어깨를 안으면서 그러더군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엄마? 상황이 이런데 당연히 이제 엄마 말 믿지. 그동안 엄마 의심해서 미안해. 난 정말 엄마가 치매인 줄로만 알고 바보같이. 그때 엄마가 핸드폰 영상을 보여줬을 때 믿었어야 했는데. 정말? 정말 이젠 엄마 말 믿어주는 거야? 응, 미안해. 정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바보 천치야. 아버지가 오죽 답답했으면 엄마 꿈에까지 나와서 그 사람 뒤를 캐보라고 했을까. 이제라도 내가 모든 걸 바로 잡을게.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 아들은 절 데리고 바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영어 캠프인지 뭔지 때문에 며칠간 집을 비운 상태였고요. 홀로 저녁을 차리던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오더군요. 당신 왔어? 어머님도 같이 있었네? 얼른 와서 식사하세요. 긴 말할 거 없고 당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에 며느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당신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짐 싸서 나가라니. 나더러 한 말이야? 그래. 그동안 우리 엄마 치매로 몰고 요양원 보낼 생각에 눈이 벌게져 있었지? 이 뻔뻔하고 못돼 처먹은 여자 같으니라고. 당신 또 그 소리야? 어머님이 한 말 아직도 믿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그거 다 오해라고. 오해? 그럼 네가 다른 남자 만나서 바람 피운 것도 다 오해야? 세아가 내 딸이 아니라는 이 유전자 검사 결과도 다 오해냐고? 아들은 버럭 고함을 지르면서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흥신소에서 제게 건네줬던 조사 결과였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서류를 하나씩 주워 살펴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다 어디서... 당신 설마 내 뒷조사한 거야? 그래 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뒤에서 다른 놈이랑 붙어먹고 뻐꾸기질까지 한 주제에 우리 엄마 유산까지 탐내?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우리 엄마 혼자 두기 걱정된다고 모시자고 했을 때 내가 결혼 하나는 참 잘했구나 했어. 당신한테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우리 엄마 유산을 노린 큰 그림이었다니. 말해봐. 우리 엄마 유산으로 뭘 하려고 했어? 어? 뒤로 빼들려서 그 상간남 주려고 했던 거야? 아니야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 이거 보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정말이야. 며느리는 허둥지둥 다가와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렁그렁한 눈으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데 뭐 어떤 핑계로 빠져나갈 수 있었겠어요. 제 아무리 달변가에 꼬리 1000개 달린 구미호라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결국 며느리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전략을 바꿨어요. 무릎을 꿇더니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 상간남이고 뭐고 그런 것도 아니야. 나 초등학교 때 동창인데 동창회에서 만났다가 하룻밤 실수로 그만... 근데 그 뒤로 자꾸만 당신한테 다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하는 거야. 난 너무 무서워서 그 인간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세아도 난 처음엔 당신 딸인 줄 알았어. 진짜야. 지금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우리 엄마 치매로 몰고 간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것도 내가 정말 미안해.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 그 인간이 도박을 좀 했는데 나 모르게 내 이름으로 사채까지 썼더라고. 빚만 1억이 넘고 사채업자들이 자꾸 돈 갚으라고 연락하고 그래서. 미안해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며느리는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용서할 일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따로 있죠. 아들은 결국 며느리와 이혼했어요. 그냥 곱게 이혼한 건 아니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형사상으로 걸 수 있는 소송이란 소송은 죄다 걸었죠. 다행히 며느리가 절 치매로 몰고 갔던 거나 다른 남자와 외도했던 게 전부 증거로 남아 있어서요. 며느리와 그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와 합의금을 꽤 두둑하게 받았네요. 아들은 그 돈을 전부 제게 줬어요. 엄마, 이 돈 내가 무슨 염치로 손대겠어. 그 사람한테 홀랑 넘어가서
엄마 치매라고 의심하고 요양원 보내는 일에 동조했던 인간인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진짜 효도하면서 살게.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지. 내 나이에 이렇게 큰 돈이 뭐가 필요하겠니? 네가 써. 지훈이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야. 나 지금 버리려도 충분해. 그리고 이 돈은 꼭 엄마가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도 더는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 고민하다가 주식에 투자했네요. 그때 한창 저희 식구들 사이에서 주식 붐이 일고 있었거든요. 뭐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친구가 좋다는 주식에 저도 무지성으로 따라 넣었죠. 지금 생각하면 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운이 좋았는지 투자한 주식마다 대박이 나서 더욱더 큰 돈을 거머쥘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를 요양원을 보내려고 했던 며느리 덕분에 쏠쏠하니 재미를 보게 된 거죠. 반면 며느리는 저희 아들과 이혼 후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소송 중에 상간남에게도 팽당하고 사돈댁으로 내려갔는데요. 그 동네에서도 바람 피운 사실이 알려진 건 물론이고요. 멀쩡한 시어머니 치매로 몰아 요양원 보내려 했다는 소문이 쫙 났나 보더라고요. 시골이라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었으니 다들 며느리를 곱게 봐줄 리가 없었죠. 집을 나설 때마다 온갖 눈총에 욕설이 쏟아졌고요. 심지어 할머니들한테 단체로 그렇게 살지 말라며 매타작을 당하기도 했다네요. 결국 홀로 연고 없는 다른 지방으로 이사했는데요. 허구한 날 집에 틀어박혀 술만 퍼먹고 있다 하대요. 아무래도 알코올 중독 같다는데 뭐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죠. 다행히 며느리와 그 상간남의 딸은 사돈댁에서 키우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키운 정이 있으니 다신 저희가 데려올까 생각도 했는데 사돈댁에선 그래도 하나뿐인 핏줄이라고 절대 주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그 아이 인생에 더는 아픔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현재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주식을 전부 정리하고 부동산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매달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고 있죠. 아들도 몇 년 전에 좋은 짝을 만나 재혼했는데요. 새 며느리는 전 며느리와 달리 제게 참 진심으로 잘해줘요. 오래오래 살라면서 몸에 좋다는 보약이나 손수 만든 보양식 같은 걸 수시로 해다 준답니다. 호래비였던 우리 아들을 만나준 것도 고마운데 하는 짓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치매가 아닐까, 이대로 요양원에 강제로 끌려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걸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인생에 큰 시련을 딛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끝내 행복은 찾아오니까요. 한 번뿐인 내 인생 후회 없이 살아보자고요. 모두 화이팅입니다.